자, 여러분들 교재 114페이지에 보시면 공구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공구관리자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예제를 보시면은 여하튼 뭐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 있고 여기에서 사용한 공구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 가공 경로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 공구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구 관리자. 자, 공구를 관리하는 건데요. 얘를 체크해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그 위에 있는 부분은 현재 경로를 생성을 할 때 사용했던 공구 또는 그 경로를 생성할 때 거기에 새로 만들었던 공구 사용을 지금 체크 안 돼 있는 부분은 사용을 안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 목록은 매거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매거진 ATC. 우리가 머신 센터에서 터렛 또는 뭐 ATC, 매거진 뭐 이렇게 부르죠. 공구를 장착을 한 거죠. 지금 매거진 터렛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내가 사용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이게 체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보유한 공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매거진에 장착은 하지 않았는데, 즉 ATC에 장착은 하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공구예요. 공구 리스트. 위에는 내가 머신센터에다가 장착한 공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들었건 또는 이 목록에서 가져다 왔건 이렇게 공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구들을 사용을 하죠. 주로 뭐 10파일짜리를 주로 쓰고 12파일짜리 쓰고 14파일짜리 쓰고 16파일짜리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는 뭐 하이스 공구나 축연 공구가 됐든 또는 코너알이 됐든 보랜dim이 됐든 페이스 커터가 됐든 주로 사용하는 공구가 기껏이 한 50개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사용했던 공구, 이 공구에 그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 이송 속도, 회전수 이런 것들이 조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이 목록을 저장을 안 해놓으면 할 때마다 이 값들을 새로 공구를 불러와서 뭐 조건을 넣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목록을 관리를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머신센터라고 치면 머신센터에 그 매거진 포트가 있죠. 포트가 24개짜리 뭐 30개, 40개짜리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동그란 이제 그 매거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포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 공구를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빼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머신센터 이제 문에다가 이렇게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막 적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약간 지울 수 있게 뭐 해놓은 경우도 있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목록을 쭉 저장 리스트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목록 그대로 쓰시는 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약간씩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포트 번호가 있으면은 2번, 3번, 4번 있으면 포트 번호가 호출 번호는 아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공구가 세팅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랜덤 타입이기 때문에 포트 번호로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제 공구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러면 해놓으면 그 리스트를 이제 계속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현재 이 목록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매거진에 장착이 된 상태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공구 목록은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 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이건 공구 목록이 저장된 위치예요. 자, 공구 목록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공용 문서 쉐어 마켓 X6의 밀 안에 툴이라고 하는 폴더에 있어요. 이게 이제 밀 폴더 안에 보면 이제 포스트 파일도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구 목록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공구 목록을 보시면 쭉 여러 개가 있죠. 거기서 이제 비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구 홀더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인치가 있고 미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미리 단위계니까 미리 얘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밀 언더바 mm이라고 하는 목록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밀 언더바 mm이라고 하는 미리 단위계 목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목록에는 이제 공구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06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목록을 갖다가 이제 수정해서 내가 한번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으면 내가 사용했던 목록은 따로 보관을 하고 싶다, 이럴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따로 보관하는, 즉 보관하려면 목록을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목록을. 그게 아이콘이 이거예요. 새로운 공구 목록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기존에 이제 목록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목록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steel, S-T-E-E-L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스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스틸 55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고 저장을 누르면 현재 이 목록이 저장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틸 55라고 하는 이 목록에는 하나도 없어요. 공구가. 새로 내가 목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구 하나도 없죠. 자, 없는 상태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할 때마다 이 목록이 아닌 어떤 다른 거 새로 만들거나 해서 이 사용을 한 공구들 있죠. 지금 5번은 사용이 안 됐으니까 지금 4번,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사용을 했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나중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사용했던 공구 목록을 밑에 이 목록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머신 공구 목록을 복사해서 밑에 공구 목록에다 저장하겠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위에 있던 목록이 밑으로 저장이 돼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나중에 다른 경로를 생성할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뜨지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목록을 변경을 해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목록에 이 공구들을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래서 저장하겠습니까? 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저장이 됐거든요. 자, 그럼 현재 이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이제 가공 경로를 생성할 때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바탕을 넣어놨으니까 얘를 닫고요. 자, 새로운 마캠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를 대충 그려 놓고요. 여기다가 한 50 정도 줘볼까요? 대충 그렸어요. 그려 놓고, 자, 얘를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하겠다. 일단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제 공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구 하나도 없죠. 그래서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록이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기본 목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 언더바 mm 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목록에는 공구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아까 만들었던 목록을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기를 눌러서 아까 만들었던 스틸 55라고 하는 툴 데이터베이스, 얘를 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르기라고 하는 부분에 이 거르기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얘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구들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현재 윤곽 가공을 할 수 있는 공구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거르기 부분을 체크를 끄시면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공구들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게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이 공구들을 목록에다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선택해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냐면 일단은 현재 이 번호가 매거진에 장착된 번호일 수 있고요. 또는 여기 안에 있는 절삭 조건이 그대로 내가 새로 적용을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작업하기 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목록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문서에 보시면 쉐어 마켓 X6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밀 안에 툴 안에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그 목록 ST 여기 보면 STEL55라고 하는 툴 목록이 있죠. 자, 얘는 내가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스트 또는 환경 설정 파일 또는 툴 목록, 공구 목록 이런 것들을 백업을 해서,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별도로 저장한다는 얘기. 지금 D 드라이브에다가 제가 여기 환경 설정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저장을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도 저장이 가능하다. 보통 현장에서 많이 쓰는 목록들은 저장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생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스틸을 작업할 때와 알루미늄을 작업할 때 이렇게 약간의 조건이 다르죠. 조건이라는 게 같은 C 파일을 하더라도 회전수라든지 절임량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이송 속도가.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해 놓으면 이 목록에서 C 파일을 불러올 때와 또는 알루미늄에서 목록에서 C 파일을 불러올 때 그 회전수라든지 피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작업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공구 목록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X6 버전인데 9.1 버전을 이제 사용했던 분들이 목록을 관리해서 막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목록이 막 백 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9.1을 사용할 때는 그 목록을 바로 가공 경로에서 목록 관리자에서 불러올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사용했던 공구 목록을 현재 이 상위 버전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파일을 열면 돼요. 그러니까 9버전 파일을 열어서, 참 9버전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열기를 눌러서 이 컴퓨터에 9버전이 깔려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9.1이 안 깔려 있네요. 9.1이 안 깔려 있네. 예. 그러면 하위 버전을 상위 버전에서는 열 수가 있어요. 자, 열 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지금 하위 버전 열어왔다 이렇게 치면 열 수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조건에 들어가 보면 그 공구들이 목록이 이렇게 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면 이것을 아까 공구 관리자에서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이전 버전의 어떤 것을 이제 파일을 불러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일마다 사용하는 공구 목록이 다 사용할 수는 없죠. 일부분만 쓰기 때문에 또 부르고 열기 해서 이제 하려면 귀찮으니까, 그러면 아예 목록을 불러오는 방법은 없느냐? 이전 버전의 공구 목록을 상위 버전에서 바로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목록 열기에서 열 수가 없어. 왜? 여기 보면은 툴 다시 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X6 버전 목록이거든요. 그럼 9버전 목록은 이 확장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못 불러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그 목록을 불러올 때 이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아까 목록을 열어보면 이게 많으니까, 자, 이 목록을 열어볼게요. 그럼 목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공구 입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텍스트를 목록으로 변환, 목록을 텍스트로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록을 텍스트로 변환을 했다가 그 텍스트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목록으로 불러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록을 텍스트로 변환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목록을 텍스트로 바꿀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STL55라고 하는 이 툴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 어디다 저장할 거냐? 자, 얘를 밀 툴, 여기 툴에다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저장된 텍스트 파일이에요. 목록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안에는 절삭 속도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텍스트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보면 문서에 보시면은 아까 쉐어 마켓 여기에 미래 툴 안에 텍스트 파일을 여기 있죠. 텍스트 파일. 자, 이 파일을 텍스트로 열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저장한 이유는 서로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상위 버전에서 얘를 불러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PC에는 X6이 있지만 X8도 있어요. X8. 자, X8을 잠깐 한번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뭐, X8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화면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X8이거든요.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X 버전은 X9 버전까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 클릭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머신 형태가 정의가 안 돼서 그러는데, 디폴트를 일단 밀링으로 정의를 해 두시고,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 똑같죠? 아까 X6에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더 기능이 많아졌어요. 딱 봐도 기능이 많아 보이죠? 리스트가 좀 많죠? 자, 공구 관리자에서 자, 현재 보시면은 여기서 새로운 목록 만들기를 해서 지금 여기에는 아까 그게 없어요. 스틸 5라고 하는 없죠. 그냥 일단은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록을 만들고 여기 빈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공구 입출력에서 텍스트를 목록으로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아까 우리가 6버전에서 만들었던 텍스트 파일 있죠. 얘를 열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틸 툴 다시 7 이건 목록 확장자가 7번이네요. 일단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캠 does not support save to previous version. Please select the current version or default type. 일단은 뭘 또 만들라는 얘기 같은데 일단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계속. 안 되네요. 목록을 바로 못 불러내요. 그러면 일단은 하이 버전이기 때문에 바로 열어서 하면은 일일이 하나씩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리포트 압축 목록을 텍스트로 변환 텍스트를 목록으로 변환 압축 레포트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버전하고 상관없이 텍스트 파일을 서로 열 수 있거든요. 9.1 버전에서는 이제 그 X 버전으로 열 때는 됐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좀 더 확인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공구 목록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할 때마다 목록을 일일이 만들어서 쓰진 않아요. 할 때마다 피드 회전수를 또 주고 할 필요는 없죠. 기존에 썼던 것들을 불러다가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공구 관리자 이게 114페이지에 있는데 가공에 사용될 공구들을 미리 지정하거나 이미 가공에 사용된 공구들을 표시 및 수정하는 기능이다. 이 대화창에 표시된 공구는 뭐 이거는 이제 위에는 매거진 부분, 밑에는 이제 공구실에 있는 공구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거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록을 지금은 이제 목록이 좀 몇 개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아까 좀 많은 목록으로 바꿔볼게요. 자, 보면 1번에서부터 많은 공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그 평엔드밀만 보겠다. 이게 찾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여기서 거르기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거르기 조건에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 공구가 다 선택이 돼 있어요. 지금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선택 취소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공구 형태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파일 값까지도 입력을 하면 되지만 일단은 원하는 공구만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 많은 공구 중에서 평엔드밀 여기서 지금 플랫 엔드밀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평엔드밀만 목록에서 걸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찾기가 편하죠. 내가 18자리 쓰겠다 하면 18자리 얘를 더블클릭해서 가서 쓸 수 있죠. 근데 18자리 있네요. 그러면 12파일짜리 얘를 더블클릭을 하면 얘가 위에 목록에 추가가 되죠.
위에는 매거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머신센터에서 머신을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 5번인데 얘는 500번이야. 그러면 안 맞죠. 공구번호 500번 그 매거진 가진 그거는 좀 드물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공구번호를 다음 번으로 바꾸는 거죠. 얘를 6번이나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송속도, 회전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작업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리계라고 하는 항목이 그거고요. 자, 근데 지금 방금 보시면 내가 공구 목록에서, 공구실에서 공구를 갖다가 매거진에 장착을 했는데, 장착할 때 1, 2, 3, 4, 5, 6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다시 이 수정, 변경을 자동으로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제 공구 매거진에 있는 번호를 쓰지 않고 공구를 다 뺀 다음에 작업 순서대로 공구를 이제 생성을 해서 장착하는 경우들이 있죠. 공구를 작업이 끝나면 공구를 다 뺐다가 반납했다가 다시 필요한 공구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그거를 다시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경로를 생성한 것이 작업 공정 순서죠. 처음부터는 페이스 커터로 윗면 치고 그 다음에 센터 작업하고 드릴 작업하고 탭 작업 이렇게 되지, 센터 드릴도 안 돼 있는데 바로 탭을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 공구 번호를 정렬하는 것이 좀 보기가 편해요. 자, 그럴 때는 무엇을 손대느냐면, 여기 속성에 보시면은 파일에 보시면 공구 설정에 자, 여기 보시면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 번호를 재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공구를 내가 새로 목록에서 갖고 온다든지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이게 카운트를 다시 해요. 목록에 있는 번호는 보통 200번, 400번 큰 숫자가 많거든요. 그거를 내가 사용한 그 공구 리스트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하는 기능, 이걸 체크해 놓으면 그걸 해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때그때 공구를 다시 장착해서 사용하거나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체크를 한 상태에서 체크해 놓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다시 아까 목록에 들어가서요. 자, 지금 여기 8번 8파일짜리 평행지물이 있는데 얘를 매거진에 추가를 시켜 볼게요. 얘를 추가를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504번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목록에 있는 번호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번호로 카운트가 돼서 순서대로 번호가 재지정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은 게 편할 때든 편하면 이렇게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목록에 있는 그 번호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목록에 있는 번호가 바로 리셋돼서 다시 번호가 바뀌니까. 자, 재질 관리자를 보겠습니다. 재질 관리자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조건에서 보시면 공구의 재질을, 공구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현재 들어가는 것은 공구 안에 있는 조건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공구 조건에 회전수는 3000, 이송속도는 500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 값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머신 그룹의 속성 파일에 보시면 공구 설정에 보시면 밑에 재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질.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작업을 할 건데 어떠한 재질을 작업을 할 때 거기에 맞는 회전수 또는 피드를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송속도 적용 방법에 공구 조건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구를 클릭하면 그 공구에 들어가 있는 조건으로 아까 경로 생성할 때 공구에서 회전수 피드 값이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질 기준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재질 기준에서 적용되어 있는 절삭 속도 또는 날당 이송값, 피드 값이죠. 날당 이송값, 얘네들을 적용을 해서 값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재질 기준, 얘를 수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수정을 누르니까 뭐가 보이냐면 절삭 속도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자, 이 절삭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요. 파이 dn.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구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두나 랜드밀이다 그러면 여기 칼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이제 공구가 회전하면서 공작물과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깎아내요. 한 번 깎고, 두 번 깎고, 세 번 깎고, 깎아내는 거죠. 자, 깎아낼 때 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절삭이 되는 거죠.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회전하는데 몇 바퀴를 회전하느냐? RPM이라고 그러죠. RPM. RPM이 N이라고 하는 게 RP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 몇 바퀴를 도느냐? 그리고 이송 속도도 분당 이송 속도죠. 자, 그러면 이 날이 감당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이 날이. 이게 이송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이 날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크게 되면 날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날의 두께, 날당 이송값이라고 합니다. 날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절삭량이 있는데 그게 이거 날당 기준 이송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100분의 5에서 0.2 정도를 줍니다. 물론 이제 더 빨리 주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주는데 보통 스틸이나 강한 재질을 할 때는 한 100분의 5 정도를 주고요. 날당 이송값을. 날당 이송값이라는 얘기는 이 날이 회전하면서 한 번 제거하는 양을 얘기해요. 한 번씩 제거하는 양. 그러면 날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두 날이 해당이 돼요. 두 날 곱하기 날이 감당할 수 있는 양, 즉 날당 이송값을 FZ라고 보통 표시를 하거든요. 거기에다 이게 이제 그 회전당 이송값이 되는 거예요. 날수 곱하기 날당 이송값이 회전당 이송값이 되는데 거기다 회전수 RPM을 곱하면 이게 곧 뭐냐? 분당 이송 속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걸 계산을 일일이 다 대입을 해서 했는데 이걸 자동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제재 기준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왜 이게 자동 계산이 되냐면 일단은 이 공식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절삭 속도를 알면 공구의 지름을 알고 절삭 속도를 알면 뭐가 계산이 되냐면 이 회전수가 계산이 돼요. 회전수가 계산이 되면 얘가 계산이 되죠. 그럼 회전수를 알고 날당 이송값을 알면 곧 뭐가 계산돼? 분당 이송 속도가 계산이 됩니다. 날수가 많으면 그만큼 이송 속도를 좀 빨리 줘도 되잖아요. 이러한 공식이 있는데 이러한 공식을 사용자가 일일이 대입을 해서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계산시키는 기능, 그게 제재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재 기준에는 이렇게 절삭 속도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삭 속도를 100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아까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V가 10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직경만 입력하면 바로 뭐가 계산되냐면 회전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날당 이송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날당 이송값은 아까 FZ죠. 날당 이송값 곱하기 날수. 그럼 날수가 어디 있느냐? 날수는 공구를 생성할 때 공구의 조건에 날수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날수 알고 날당 이송값 알고 여기서 회전수를 자동으로 계산하죠. 공구의 크기를 내가 인식하니까 자동으로 회전수를 계산하겠죠. 그럼 회전수를 곱해서 그럼 총 뭐가 나와? 분당 이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F 분당 이송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수도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자, 이때 계산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곡면 가공할 때는 드레 작업할 때는 60%, 그 다음에 윤곽 작업할 때는 100%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경로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 공정에 따라서 절삭 속도를 100%를 다 적용시킬 건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시킬 건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 절삭 속도를 이제 100%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윤곽 가공에서는 100%로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회전당 이송, 날당 이송 값이 0.1로 돼 있어요. 0.1. 자, 이렇게 일단은 알루미늄 2024라고 하는 얘가 절삭 속도는 100이고 날당 이송 값이 0.1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재 기준으로 바꾸고 이걸 세팅해 놨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자, 그러면 아까 윤곽 가공할 때
지금 이 윤곽가공 있는데 이거 말고 2D 윤곽가공을 할 때 조건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18짜리 평행dim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3000에 1000 이송속도 1000에 주축에서 3000을 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커팅 스피드가 94가 나옵니다. 커팅 스피드 이게 절삭 속도예요. 공구가 실제 공작물과 부딪히는 속도를 커팅 스피드라고 합니다. 절삭 속도. 절삭 속도를 90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하면 90 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FPT는 feed per tooth라고 해서 이거는 날당 이송값을 얘기합니다. FPT에서 F, feed, per, 그 다음에 T는 tooth, 이빨이라는 이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날을 얘기하는 날당 이송값. 그러면은 그럼 날수는 어디 있느냐? 날수는 이 공구의 조건에 들어가면 날수가 입력되어 있는데 얘는 날수가 지금 4날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이 4날이거든요. 그러면 4날 곱하기 날당 이송값 0.1667 곱하기 회전수 3000 하게 되면 뭐가 나와? 이송속도가 나온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구 조건에서 입력을 한 건데 아까 절삭속도 커팅 스피드를 얼마로 하겠냐고 그러면 100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FPT를 얼마로? 0.1로 하겠다 했거든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면 바뀌죠. 지금 보시면 뭐가 바뀌었냐면 커팅 스피드가 100으로 바뀌었고 FPT가 0.1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어디 있어? 아까처럼 우리가 재질 기준에서 알루미늄 그 2024를 했을 때 저 커팅 스피드를 100으로 하고 FPT 날당 이속값 0.1로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적용이 됐고 그러면은 커팅 스피드를 100으로 했을 때 주축 회전수가 3183이 나오느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공구 파이가 10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V는 1000분의 파이 dn에다 넣으면 이 공식이 맞아요. 1000분의 파이 dn에다가 계산하면 절삭 속도는 100이니까 알고 있죠? 파이는 3.14 원주율이죠? d는 10이죠? 그러면 n만 모르니까 n이 계산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회전수가 나오면 회전수에다가 날수 곱하기 날수 4날이죠. 4날 곱하기 0.1 곱하기 3183. 자,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이송속도가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자, 날수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조건에 보시면은 여기 날수가 2날로 돼 있네. 2날로 우리가 설정했나 보네요. 자, 2날로 돼 있네요. 그러면 2날 곱하기 0.2 그럼 회전당 0.2가 되겠죠. 그럼 회전수 3000에다가 0.2를 곱하니까 3이 60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재질 기준이에요. 그래서 재질 기준을 할 때는 내가 여기에서 재질 기준을 할 때 수정해서 이 절삭 속도를 얼마나 할 건지 대충 넣으면 되는데 현재 지금 100에다가 0.1은 보통 알루미늄 정도 작업할 때가 해당이 되겠고요. 스틸 할 때는 한 20에서 25 정도, 서스 할 때는 뭐 15에서 10에서 한 15 정도 좀 이렇게 절삭수 약간씩 유도리 있게 넣어주시면 회전수가 어느 정도 계산돼서 나온다. 그리고 회전당 이송은 보통 100분의 5에서 0.1 정도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제재 기준보다는 공구 조건 사용을 많이 쓰겠죠. 왜냐면 작업자가 그때 조건에 따라서 넣었던 전에 작업했던 그 값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놔도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보시면은 여기에 값이 다 계산돼서 떠요. 이 값이. 그럼 보통 우리가 알루미늄 할 때는 한 80에서 100 정도를 주면 되더라.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알루미늄 하는데 지장 없겠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금 이송 속도 1000에 3000에 1000을 주면 FPT가 한 0.1에서 0.16 좀 FPT가 좀 빠른 편이죠. 이송이 빠른 편이면 여기 0.1을 넣고 엔터를 쳐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600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얘가 3000에 600 정도를 주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날이 2날일 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V는 1000분의 파이든에다가 넣고 계산하지 않아도 여기서 자동으로 이 값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질 기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정 형태에서 컴퓨터, 컨트롤러, 그 다음에
중복 보정을 했었죠. 중복 보정을 하게 되면 오차값, 공차값을 맞출 때 약간씩 이동하는 그 경로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 안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안함은 보정을 하지 않고 공구 중심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안함이라는 기능이고요. 2D 램프 했고, 보정 형태 했고요. 재가공 했고, 자, 여기서 이제 보정 형태에서 지금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체인을 선택할 때 공구 중심 방향입니다. 중심 방향을 어디로 할 건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공구 목록 관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X6 버전이거든요. X6 버전의 어떤 목록을 지금 목록에 지금 8번에서부터 14번까지 공구가 있는데 여기를 출력을 일단 텍스트 목록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이 777이라는 목록에 있는 공구를 저장을 하겠다. 저장을 하는데 8888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면 이제 이거를 18버전 상위 버전에서 이제 목록을 불러오겠다는 거거든요. 불러올 때 아까 이제 안 됐던 것은 이제 위치가 자세히 보시면은 8버전의 위치하고 6버전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트를 목록으로 변환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아까 8888이라고 하는 그 목록은 6버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6버전 미래 툴에서 얘를 열어요. 자, 열기를 하면 얘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장하는 위치는 현재 8버전에서 열으려고 하니까 6버전이 아니라 8버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8버전의 미란에 툴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저장을 할 때 이게 버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 7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7이 아니라 번호를 한 단계를 높여서 저장을 하시면 이 툴 번호 8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목록이 불러와져요. 지금 현재 이거는 8버전이거든요. 8버전이고 6버전에 있던 아까 이 공구가 불러와진 거죠. 8번에서부터 14번, 8번에서부터 14번 이렇게 하위 버전과 상위 버전을 버전이 다를 경우에는 이게 잘 불러오지 못하는데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서로 간에 불러올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전 버전 툴 목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위 버전에서도 그 목록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보정 이걸 봤었고, 그 다음에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때 그 코너 R 작은 부위는 그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했었죠. 그다음 공구 길이 보정은 이제 공구 끝 부분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거의다가 공구의 끝 부분을 길이 보정 기준으로 잡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끝 부분으로 안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볼앤드밀을 센터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특수한 경우긴 한데 많이 쓰진 않아요. 거의 다 대부분 여기다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센터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모서리 절삭 이송 형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모서리 절삭 형태 했었나? 자, 여기서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이 외곽 부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외곽을 돌릴 텐데 경로가 많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그룹을 하나를 만들게요. 현재 지금 작업 관리자 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성하다 보면 이 경로가 너무 많아져요. 많아지면 이거를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나눠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가공 경로 그룹을 또 하나를 만들면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닫아 놓고 또 하나의 가공 경로 그룹을 만들어서 밑에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 이걸 선택하시면 경로가 지금 보면 이거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이거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생성을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서 생성하지 마시고요. 그 윗단계에서 생성하시면 돼요. 이 윗단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을 누르면 이제 얘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생성을 하겠습니다. 앞 단계에 있는 건 삭제하지 않고. 자, 지금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대상을 얘를 가지고 윤곽 가공을 해볼게요. 자, 가공 동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 체인을 이걸로 잡고요. 일단은 공구는 10파이짜리 평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이 되는데 컨트롤화 되어 있네요. 일단 컨트롤화는 끄고요.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해놓고 재생성해 볼게요. 자, 그럼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이거는 대상을 선택을 해서 그냥 윤곽으로 돌린 거예요. 돌렸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부분을 R로 처리를 했죠. 여기를 R로. 원래 우리가 수기로 짠다면 직선으로 처리되는 게 맞죠. 근데 얘는 R로 처리했어요. 이거는 R로 처리하면 아무래도 공구 간섭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이 적고 모서리가 부드러워져요. 지금 현재 이걸 보시면 빠른 검증을 체크하고 경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절삭되는 부위를 나타내죠. 이게 회색으로 된 부분은 절삭되는 부위인데, 이걸 만약에 직선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더 늘어나요. 자, 그럼 직선 형태로 할 때와 라운드로 할 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이 조건에서 여기 모서리 형태를 안암으로 체크해 볼게요. 안암으로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구가 안암으로 체크하면 이렇게 각지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샤프를 체크하면 샤프라고 하면 이게 라운드로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어떤 간섭될 대상이 있으면 이 라운드로 돌아가게 되면 간섭을 좀 적게 받을 수가 있죠. 이 각지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라운드를 좀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형태로 가게 되면 여기에 날카로운 버가 생겨요. 근데 얘가 라운드로 처리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계속해서 때리면서 가기 때문에 모서리가 좀 더 깨끗해요. 깔끔하다는 얘기입니다. 날카로움이 적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직선 형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쓰시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걸 추천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추천한다. 자, 그러면 조건에 보시면은 이제 샤프가 있는데, 그럼 전체는 뭐냐? 일반적으로 전체를 체크하면 이게 라운드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모서리 같은 데를 좀 더 각져 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라운드로 처리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의 수평에 가까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거의 수평에 가까운데 이거를 굳이 라운드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lt 2로 해서, 자, 얘를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를 잡아보겠습니다. 잡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조건에서 안암을 체크했거든요. 안암을 체크했을 때는 이게 각지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각지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각지게 나왔는데 이 조건을 안암이 아니라 샤프로 해볼게요. 샤프로 하고 재생성을 하니까 샤프로 했는데도 각지게 나왔어요. 그럼 얘를 전체를 해볼게요. 전체를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라운드가 됐어요. 이게 라운드로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게 되냐면, 이게 각도가 평평해질수록 이 원호의 크기가 작아져요. 이 각도가 작아집니다. 각도가 180도처럼 평평에 가까울수록 이게 작아지거든요. 이 원호의 거리값이 작은 원호가 생겨요. 짜투리처럼. 그래서 그 경계 각도를, 여기 경계 각도를 135도로 경계를 잡았어요. 135도. 그래서 135도보다 각도가 작을 경우에는 이 모서리를 라운드로 처리하고,
135도보다 각도가 커서 거의 평평할 경우에는 여기를 라운드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각지게 처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샤프예요. 전체는 무조건 되고 라운드로 처리하는 건데 전체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작은 알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35도를 경계로 해서 알로 할 건지 각지게 할 건지를 결정하게 하는 게 샤프인데, 이 샤프 같은 게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값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샤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 없을 때 그때는 안함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체 모든 부위를 하겠다 그러면 전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샤프를 많이 쓰고 경우에 따라서 안함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앞으로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경로를 생성을 할 때 앞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얘가 알아서 그 부분을 간섭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 찾기를 꺼버리면 그 간섭 같은 걸 무시하고 그냥 경로를 생성해 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크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내부 코너 적용 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코너 반경, 이거는 뭐냐면 안쪽을 작업할 때, 자 그러면 얘를 Alt에서 보겠습니다. 체인을 얘로 다시 잡을 건데 이렇게 잡아볼게요.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로가 안쪽으로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자 안쪽으로 생성이 됐는데 내가 선택한 대상의 왼쪽이 보정 형태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생성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각지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내부를 돌 때 이 각진 부위를 좀 R로 처리하겠다. 왜 그러냐면 고속광위 같은 경우는 직각 형태로 이렇게 꺾여버리는 것들은 기계에 부하를 좀 많이 주거든요. 가감 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라운드로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여기다 내가 라운드 2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 R 부분에 여기 라운드가 생겨요. 이렇게. 원래는 R이 없는데 라운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하고 라운드를 준 거하고 뒤로 복사를 해서 라운드를 안 준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을 준 거하고. 그닥 절삭되는 부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두 개를 경로를 확인해보면 라운드로 처리했을 때 이겁니다. 이게 라운드로 처리했을 때고요. 그리고 각지게 처리했을 때, 자 각지게 처리했을 때가 이거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모서리는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약간의 어떤 그 위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게 S. 여기를 R지게 처리, 각지게 처리했을 때와 R로 처리했을 때와 약간의 절삭되는 부위가 차이가 나지만 이 모서리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고속 가공을 할 때는 코너 부위를 라운드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너를 R로 적용하겠다. 자, 스플라인 도형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형 공차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 직선과 원만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스플라인 가지고도 경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스플라인을 여기다가 제가 여기 스플라인 그리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동 그리기. 얘를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맨 마지막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종료. 자, 그럼 이 스플라인인데 얘를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공구는 일단은 18짜리 평행등을 하는데 이 보정 형태를 안함으로 체크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안함으로 체크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경로가 얘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스플라인으로 했는데, 자, 스플라인으로 경로를 생성했을 때 여기에 점을 보시면, 점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이 틈틈이 생겨나거든요. 이거는 스플라인은 부드러운 그 원호 형태이긴 한데 이거를 원호로는 출력을 못해요. 얘는 이제 점으로 출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 형태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봤던 내용은 여기 보면 최대 깊이 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Z값이 다른 대상 도형, 그러니까 얘만
등각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 약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상을 선택하시고요. 자, 얘를 그 Y로 약간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돌렸어요. 그러면 얘가 우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Z값이 차이나게 대상이 그려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조건에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얘를 보면 최대 깊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3D 형태였을 때, 3D라고 하는 것은 X, Y 값을 가지고 있고 Z 값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3D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2D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 조건에서 내가 여기를 2D, 3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내가 3D 대상이긴 하지만 얘를 2D 형태로 투영을 시켜서 경로화한 거고요. 얘를 3D를 선택하면 3D 형태의 그것을 그대로 Z값까지 인식을 해서 경로를 생성한 거예요. 3D를 체크하면, 2D로 하면 이랬던 것이 3D를 체크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즉 원래 있던 대상 도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경로 자체가 그 3D 형태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Z값이 계속 바뀌면서 움직인다. 물론 이제 공구 중심 기준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Z값이 바뀌면서 따라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Z값이 바뀌면서 따라갈 때, 그 스플라인을 인식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스플라인과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갈 거냐, 공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거 한 김에, 출력을 할 때요. 방금 얘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 2D 형태로 얘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평면에서 이게 출력이 되는데, 출력될 때, 여기 보면 점 데이터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G코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종료에서 지금 에디터가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에디터를 심코로 해서 코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얘는 다 직선 형태로 나왔네요. 그러면 설정에서 에디터를, 자, 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G코드를 출력을 해서 보시면, 자, 기본 심코로 출력을, 이게 계속 이걸로 뜨네요. 지금 경로를 생성할 때, 자, 얘를 실행을 시켜놓고, 일단은 다시 코드를 출력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생성을 해놓고 하면 얘가 지금 영문으로 뜨고 있는데, 뭐 영문으로 떠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헷갈리니까 한글로 바꾸죠. 한글로 바꿔서 다시 출력을 하면, 자,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얘를 백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 경로를 이렇게 도형 선으로 바꿔줘요. 근데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 옆에 선형 이동이라고 하는 게 뜨잖아요. 이거는 이제 직선 형태로 출력했다는 얘기예요. 이 코드를 다 직선 형태, 여기 보면 다 직선이잖아요. 이게 초록 색깔이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원호 형태는 파란 색깔이 원호예요. 이거는 진입할 때하고 복귀할 때를 파란 색깔로 하고, 그 외에는 다 G01, 직선 데이터로 생성한 거예요. 점 데이터로. 자, 근데 이거를 원호 형태로 그 약간 생성을 할 수 없느냐. 이게 이제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이거든요. 점 데이터를 원호 형태로 생성하는 기능. 이게 거르기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거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1대1, 2대1, 3대1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율인데요. 1대1을 체크하게 되면 거르기 공차하고 가공 공차. 가공 공차라고 하는 것은 대상 도형을 잘게 쪼개서 계산하는 공차고요. 그 계산된 데이터를 원호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변환하는 거. 이게 이제 거르기 공차예요. 이게 1대1로 되어 있을 때 전체 공차는 이제 100분의 5를 줬을 때, 그리고 한 방향 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됐고요. 그다음에 XY 평면의 원호 생성. 이게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원호는 이제 평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XY 평면에다가 원호를 그릴 건지 또는 XZ 또는 YZ 평면의 원호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작업할 2D는 거의 XY이기 때문에 얘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원호를 생성할 때 최소 0.2에서부터 최대 10,000 R값이죠. 생성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재생성을 했을 때, 자, 얘를 싱코에서 확인해도 되고요. 여기서 경로 확인을 했을 때도 여기에서 지금 그 CW, CCW 노란 색깔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호는 노란 색깔로 표현하겠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자, 노란 색깔이 있나 봤더니 거의 없네요. 노란 색깔이 안 보이죠. 여기만 잠깐 있네요. 이 부분만. 노란 색깔이 이 부분만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아니네. 이게 아닌가 보다. 거의 없어요. 일단은 G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G코드를 출력을 해서, 자, G코드를 출력하게 되면 이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원으로 출력이 됐죠. 근데 아까는 색깔이 겹쳐서 그런데 안 보였는데 여기도 원호로 출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얘도 다 G01로 출력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원호로 출력하게 되면 경로와 경로 사이 거리가 길어져요. 경로가 길어지고 그리고 면도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 못하는 것들은 이제 직선으로 출력을 했지만 원호로 출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얘가 최대로 원호로 출력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원호 형태를 많이 주려면 이 거르기 그 공차 분배를 3대1 정도, 즉 거르기 공차를 3대1? 3대1인가? 1대3인가? 3대1 정도 이걸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를 G코드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다 원호 형태죠. 이렇게. 전체적인 공차는 100분의 5는 일정해요. 100분의 5는 일정한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경로를 생성할 때 그 공차보다 거르기 할 때 공차를 좀 더 크게 줬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거르기 공차가 100분의 3이고요. 가공 공차가 100분의 1. 계산할 때는 잘게 쪼개서 계산을 하고 정밀하게 계산했고, 자, 그거를 거르기 공차 범위 내에서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한 거예요. 조절해서 원호 형태로 생성한 거예요. 전체 공차는 일정해요. 아까와 전체 공차 범위는 똑같은데 단지 이제 가공 공차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그만큼 좀 더 뭐랄까 많이 계산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르기에서 처리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원호 형태가 많아지는 거죠. 원호 형태가 많아지면 그만큼 면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 면이. 직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 형태는 각지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공 여유. 뭐 이거는 이제 측면 가공할 때 또는 바닥 측면 여유값을 주는 거고요. 자, 측면 가공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황삭 간격 주고 그다음에 정석 간격을 줬어요. 그리고 공구 유지를 체크해서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봤고요. 진입뽑기. 자, 그럼 진입뽑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입뽑기도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얘를 보시면 자, 진입뽑기라고 하는 것은 진입뽑기를 껐을 때는 이 부분이 생성이 되지 않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진입뽑기에 해당이 되는데 진입할 때 직선 구간, 진입할 때 원호 구간, 그 다음 복귀할 때 원호 구간, 복귀할 때 직선 구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건에서 보시면 진입뽑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얘는 뭐냐면 닫힌 요소의 중간점에서 진입복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선택한 대상, 그래서 처음 선택한 대상이 여기서는 얘가 선택한 대상이거든요. 이 대상을 선택을 해서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근데 닫혀 있다라는 얘기죠. 닫혀 있을 때는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돼요. 되는데 아까 그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닫혀 있는 대상을 선택했을 때 그 처음 대상의 중간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여기 시작해서 빠질 때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죠. 조건에서 얘를 체크하면 이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서 맞춰서 이걸 해놓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체인을 선택할 때는 여기서 체인을 선택했는데 아까 그 조건 때문에 중간점에서 시작해서 중간점에서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간점 그 부분이고요. 일단 얘를 체크를 끄겠습니다. 그 다음 간섭 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입복귀를 함으로 해서 간섭이 발생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진입복귀를 체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를 할 때 좌측 보정을 했는데 우측 보정으로 바꾸고요. 자, 진입복귀를 선택한 상태에서 재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경로가 지금 보면 여기서 생성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측 보정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선택한 대상이 오른쪽으로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중간점에서 시작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야만이 진입복귀가 생성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끝에서 여기서는 진입복귀를 못해요. 진입복귀를 하면 간섭받거든요. 자, 왜 간섭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끄고 할게요. 간섭을 체크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한번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선택한 대상을 과저싹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 과저싹 하면 안 되죠. 얘가 여기로 과저싹이 됐고 과저싹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기능이 얘예요. 이거. 얘를 체크하면 이 부분의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진입복귀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간점,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중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진입복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 진입복귀 하면서 이 대상 도형에 간섭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중간점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없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입복귀 부분에서 또 어디 볼 때를 보겠습니다. 여기 간섭 체크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봤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경로 확장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하기 나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오버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버랩. 오버랩은 이제 겹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랩이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경로를 확인해 보시면 시작하는 위치에 그 y좌표가 35로 되어 있거든요. y가 35고 끝날 때도 y가 35에서 끝나서 빠져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오버랩을 줘보겠습니다. 자, 오버랩을 내가 1을 주겠다.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그 시작하는 y좌표는 35에서 시작해요. 이게 35죠, y가. 근데 끝날 때는 이 35에서 좀 더 벗어납니다. 1만큼. 즉 36에서 현재 좌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보면 여기가 36이라는 좌표가 뜨죠. 35가 아니라 1만큼이 오버랩, 중복돼서 절삭된 부위를 더 지나가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부분에 보면 이게 오버랩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경로에서 보시면은 이 위에 부분 봤고요. 오버랩 일단 0으로 놓겠습니다. 간섭 찾기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닫힌 요소가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안쪽을 작업하기 때문에 끝에서 시작하면 이제 간섭이 받기 때문에 내부 안쪽을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바깥쪽에서 작업할 때는 굳이 쟤를 안 해도 되죠. 좌측 보정으로 바꿔놓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바깥쪽에 있을 때는 여기도 되지만 여기도 상관이 없죠. 얘를 껐을 때도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섭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체크하죠. 직선 구간하고 여기가 직선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얘가 원호 구간에 해당이 돼요. 원호 구간. 원호 구간. 그리고 이쪽이 진입 구간이 되겠고, 이쪽은 복귀 구간이 돼요. 복귀. 이렇게. 그래서, 직선은 법선과 접선이 있어요. 법선과 접선. 자, 원호가 있고, 원호. 그리고 여기도 복귀할 때도 법선과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직선 구간을 꺼놓고 원호 구간만 봐볼게요. 그러면 직선 구간을 끄겠습니다. 직선 구간을 끈다는 얘기는 값을 0을 준다는 얘기예요. 값을 0으로. 자, 두 개의 직선 구간을 0을 줬어요. 그 다음에 원호 구간만 값을 준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하시면, 자, 이렇게 돼요. 일단 중간점에서 시작하겠다 해놨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직선 구간이 없어요. 직선 구간이 없죠. 여기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원호로만 돼요. 일단은 이 진입복귀를 주는 이유는 시작하는 위치에서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부드럽게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입복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여기에 자국이 안 생기거든요. 자국이. 만약에 이거를 직선에서 들어갔다가 나중에도 직선에서 나와버리면 여기에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직선 구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원호 구간만 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도 뭐 문제될 거 없겠네. 이렇게 돌아가고 빠지면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왜 직선 구간을 주는 것이 좋냐면, 우리가 중복 보정이라든지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중복 보정을 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정 코드가 이 원호에서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그냥 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중복 보정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경로는 똑같죠. 경로는 똑같아요. 단 얘를 출력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자, 출력했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이 진입 구간이에요. 자, 진입 구간을 보죠. 이게 진입 구간이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원호로 진입할 때, 원호 보관 상태에서는 보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G03이라고 하는 원호 구간에서 G41이라고 하는 보정 코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면 기계 서버려요. 알람 뜨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직선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선 구간을 일반적으로 같이 줍니다. 진입복귀에서 직선도 뭐 6이 준다든지 이게 주잖아요. 그러면 직선과 원호가 같이 들어간 상태죠. 이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을 하면 직선 구간에서 보정 코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나와야지 원호 구간에서는 보정을 못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직선 구간에서만 원호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보통 이제 컴퓨터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중복 보정을 넣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컴퓨터로 할 때는 원호 구간 안 줘도 돼요. 직선 구간 안 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직선 구간 안 주고 그냥 하다가 중복 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컨트롤러를 쓴다고 이걸 체크하고 써버리게 되면 진입복귀 구간이 직선이 없기 때문에 알람이 뜨면서 기계가 멈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직선 구간을 끄고 자, 끄고 원호 구간만 가지고 경로를 보겠습니다. 자, 원호 공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원호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한 바퀴 다 돌고 작업을 끝내놓고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끝나는 지점에서 부드럽게 끝나고요. 그 다음 시작하는 지점에서도 부드럽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부드럽게 시작해서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가 착륙할 때 랜딩 구간이 상당히 길죠. 거의 천천히 터치하죠. 지면에 바퀴가. 만약에 팍 터치하면 바퀴 아작날 거래 아마. 그 무거운 게 착륙을 할 때 천천히 착륙하잖아요. 거의 비스듬하게, 거의 수평에 가깝게 착륙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부드럽게 접근하는 게 가공면이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조건에, 진입복귀 조건에서 뭐가 있냐면, 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원호의 반경을 얘기합니다. 이 원호의 반경. 이게 R값, 센터에서부터 이 R값이 얼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반경이라고 하는 게. 이 반경이 6이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그대로 6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공구 지름의 퍼센트입니다. 공구 지름이 10파이짜리거든요. 그럼 공구 지름 곱하기 60%니까 0.6이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도. 자, 이 각도는 뭐냐면 이 진입을 할 때 이 원호가 이루는 각도예요. 사이 각도. 이 각도를 얘기합니다. 이 각도는 90도잖아요. 만약에 각도를 45도로 하면 여기서 이만큼만 생성이 돼요. 원호 형태로. 여기를 45도로 할 경우에. 해볼까요? 얘를 45도라고 하고요. 얘도 45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특별히 정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관이 없죠. 굳이 멀리서 떨어져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맞춰서 하는데, 일단은 60%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공구의 반경만큼을 감안해서 반경만 조금 더 줘서 60%가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측면에 거의 살이 없는 정사각 작업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 크게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원호 구간에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봤고, 밑에 보면 헬릭스 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헬릭스 높이 여기를 45인데 90으로 일단 놓고요. 90으로 놓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재생성하게 되면 얘가 이제 90도로 원호를 형성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고, 정면에서 보게 되면 경로가 위에서 내려와서 이게 이제 원호 구간으로 돌면서 가는 거죠. 갈 때 Z값이 여기에 Z값하고 여기에 Z값이 동일한 위치에서 가고 있어요. 그죠? 얘가 깊이값을 안 넣나 보네요. 연결 조건에서 1에서부터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를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줘볼까요? 이렇게 주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현재가 마이너스 10이겠죠? 마이너스 10에서 원호 형태로, 현재 이 구간이 여기에요. 원호 형태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돌고 들어오는데, 그 헬릭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닥에서 보시면 이 위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꽂죠. 다이렉트로 꽂으면 이 바닥면이 위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았어요. 경우에 따라서 안쪽을 작업할 때, 가공면이었을 때, 가공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위로 꽂아가지고 꽂은 상태에서 바로 진입복귀를 할 경우에는 이제 바닥면에 어떤 흔적이라는 자국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약간 높이 차이를 줘서 위에서부터 약간 높이를 서서히 내려가면서 랜딩하듯이, 바닥에 터치를 랜딩하듯이 비스듬하게 접근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거기서 조건에서 보시면 그 진입복귀에서 이 값을 내가 뭐 1 주겠다, 1을 주겠다라고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이 구간이 보시면은 높이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가 되겠죠. 1을 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최종 깊이가 마이너스 10이면 얘가 마이너스 10까지 아까는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이제 원호 구간인데, 근데 그 헬릭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그 값을 1로 주게 되면 이 바닥에서부터 1mm 전에서부터 원호를 그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걸 평면에서 보게 되면 이 위치가 여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내려갈 때, 이 위치에서 내려갈 때 여기 있는 Z값을 잘 보세요. 왼쪽에 플레이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Z가 7, 6,
좀 더 빨리 들어가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 보는데, 여기서 이 지점에서 정면 보기. 한 스텝. 빨리 내려가지. 여기서부터 서서히 내려가죠. 지금 Z값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게 원호 구간이거든요. 이게 원호 구간에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된다. 그리고 이제 헬릭스로 내려갈 때는 이 빠른 검증이 표시가 안 돼요. 빠른 검증은 그 Z값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빠른 검증 이 부분이 없어졌죠. 없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 헬릭스로. 이거는 이제 바닥에 최소한 그 진입복귀 구간의 어떤 흔적 같은 거, 자국 같은 거를 남기지 않을 때. 그래서 외곽에서 할 때도 물론 그러겠지만 안쪽에 포켓 영역을 정삭 작업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포켓 영역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약간의 이제 정상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 황삭을 했다. 그러면 이 정상 여유를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헬릭스 기능을 진입복귀에 사용해서 하시면 바닥에 안 했을 때는 바닥에 진입복귀 자국이 이렇게 남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남기지 않고 여기서만 살짝 터치해서 빠져서 터치 빠지게, 즉 이 진입복귀의 어떤 구간을 남기지 않을 때, 않게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입복귀에서 원호 구간을 봤고요. 자, 그러면 직선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원호 구간을 꺼놓고 보겠습니다. 원호 구간을 껐어요. 자, 끄고 일단 여기 닫힌 요소의 중간점 진입복귀 있다는 체크를 끄겠습니다. 자, 끄고 여기를 60%만큼 줘보겠습니다. 자, 접선 형태가 있고 법선 형태가 있는데요. 법선 형태를 체크를 해볼게요. 법선을 체크하고 60%, 6만큼 줬고 원호 구간을 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생성해보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보면 이 공구가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직선으로 가요. 왜? 대상 도형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법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서 돌고 나서 끝날 때도 법선으로 끝납니다. 자, 끝날 때가 지금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법선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왜 여기 원호에서 끝나느냐 할 수 있는데, 모서리 이송 형태를 지금 라운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가 마무리예요. 근데 이거를 원호 형태가 아니고 각진 형태로 모서리 절삭 형태를 안함으로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시작 위치가 여기고 끝나는 위치도 여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서리 형태를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성될 수 있지만 달라질 수 있다. 한번 바꿔볼게요. 모서리 형태를 제가 모서리 전체로 되어 있는데 안함으로 체크해 볼게요. 안함으로 체크하면 경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이게 라운드로 했을 때는 이게 라운드로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라운드로 안 해놓으면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니까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법선으로 올라가는 거고, 끝날 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났을 때 법선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를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법선입니다. 법선.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법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선이고, 자, 그러면 접선 형태를 취해볼까요? 진입복귀에서 접선을 체크했을 때, 접선을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똑같네. 동로가 똑같죠? 하지만 달라요. 접선을 체크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요.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접학의 6mm만큼, 이게 6이라는 값만큼을 여기에서부터 연결을 할 건데, 끝에서 연결을 할 건데, 접선이라고 하는 걸 체크했기 때문에 법선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근데 접한다는 얘기는 포개지는 거거든요. 포개지는 거. 그러면 얘가 그대로 포개져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접선 형태를 취한 거고,
그 다음 끝날 때도 접선 형태니까 끝난 점 여기에서 접하는 형태는 이게 접하는 형태예요. 이게 접하는 형태입니다. 접하는 형태. 법하는 형태면은 얘가 밑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접선과 법선이 이게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헷갈리는 경우도 계시는데, 예, 접선과 법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를 코너를 라운드로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라운드로 처리했을 때 여기를 전체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컴퓨터로 하고, 자, 재생성 해보면, 자, 코너가 라운드로 됐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 자,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맞게 돼 있죠. 자, 근데 끝날 때가 좀 특이한데요. 자, 끝날 때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형태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경로는 한번 지나간 위치는 다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간섭 체크해서 체크합니다. 한번 지나간 자리를 못 지나가요. 자, 그럼 간섭 체크를 꺼볼까요? 자, 진입복귀에서 간섭 체크를 껐을 때, 자, 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나가죠. 내가 간섭으로 인식해요. 한번 지나갔던 자리를 또 지나가면 간섭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접하는 형태로 여기서 끝났을 때 이게 또 다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이 조건을 간섭 체크를 체크하고 생성을 했을 때는 경로가 끝나는 부분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원호 형태를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를 부드럽게 빠지게 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원호 형태를 주시면 이렇게 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접하는 형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접하게 해서 들어갔죠. 끝날 때는 이 모서리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면 이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져요. 모서리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호 형태가 꼭 필요해요. 접하는 형태를 주려면. 그리고 나서 접하는 형태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접하는 형태는 헬리컬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원호 형태가 헬리컬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얘가 0으로 하시게 되면 되죠. 얘도 0으로 하고. 자, 그러면 경로가 가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들어갈 때 근데 원호가 없네요. 들어갈 때 원호값 안 줬구나. 원호값 안 줬기 때문에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원호를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여기에 접하는 형태로 가죠. 이 시작하는 위치에서. 굳이 얘를 원호 형태로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끝날 때는 원호 형태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여기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처리가 빠졌을 때 이 원호가 없으면 이 직선 구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호 형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원호가 필요하고 빠져나오고. 근데 이 원호가 지금 R을 좀 크게 줬는데 얘가 R을 이렇게 크게 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한 이 정도만 줘도 돼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외곽을 돌릴 때 사용하는 진입복귀 패턴이에요. 직선 형태로 갔다가 돌고 여기서 약간 원호로 턴을 한 다음에 이게 없으면은 직선 구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호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서리가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외곽을 돌릴 때 진입복귀 형태예요. 자, 직선 구간의 접선과 법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직선 구간에서도 램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램프. 그래서 접선을 체크하고 램프를 제가 1을 줘볼게요. 램프 1 주고 오른쪽으로 카피.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카피하는 기능이에요. 진입할 때와 복귀할 때의 조건을 같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안함으로 체크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평면에서 봤을 때 이런데 이렇게 돌려보시면은요, 진입할 때하고 복귀할 때 높이 차이가 발생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진입 구간이거든요.
진입 구간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마이너스 10이라면 현재는 마이너스 9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직선 구간을. 빠져나올 때도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9까지 램프 구간으로 형성돼서 빠져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원호 구간에서의 그 헬릭스 형태처럼 이 직선 구간인데 접선 형태인데 이 바닥에 터치할 때 수직으로 바로 꽂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표면을 터치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램프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상시는 뭐 쓸 일은 없고요. 허공에서 했을 때는 쓸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안에 포켓 영역, 바닥이 이 가공면일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입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입점 사용은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여기를 60% 정도 주고 원호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준 상태에서 얘도 전체를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보죠. 자, 평면 보기 하면 자, 이렇게 됐는데요. 내가 특정한 어떤 위치, 내가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원의 이 센터로 공구가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윤곽을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이 체인을 선택을 할 때 체인이 얘가 하나만 선택이 됐는데 위로 올려놓고요. 여기에다가 체인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기 점을 추가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원이 안 보여요. 자, 이게 왜 안 보이냐면 얘를 체크해 놔서 그래요. 결합된 도형망 화면 표시. 그래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얘를 끄고 다시 체인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추가할 위치를 먼저 위에다가 해놓고 체인 추가, 점을 추가하겠다. 그 점을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점 체인으로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윤곽을 돌고 다시 점 체인으로 빠지게 조건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진입 복귀에서 이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을 체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얘가 지금 등각 보기 해보면 자, 위에서 이 지점을 거치는 걸로 나와요.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속 높이, 안전 높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포인트의 위치 좌표를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거의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쭉 내려가서 옆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진입 복귀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진입점으로 사용하겠다. 자, 그리고 복귀점으로 사용하겠다. 체크를 하시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동그라미 위치, 여기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구간, 여기가 이제 진입 복귀 시작하는 구간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다이렉트 직선 형태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에서부터 복귀점을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까지는 그냥 직선 형태로 쭉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진입점, 복귀점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경로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지 판재 같은 경우 판재를 따낼 때 사전에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로 공구가 들어가게 엔드밀이 이제 수직으로 들어갈 때 바닥 절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로 들어가서 윤곽을 따내고 뭐 빠져나오게 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